100주년 사설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이게 되게 의도적인 부정 회계 비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져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실수가 있었거나 회계가 약간 부실하게 공시가 됐거나 아니면은 원래 맞게 했는데도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다르게 보이는 거를 언론들이 취재를 잘못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결국 나중에는 다 언중이 통해서 오보로 드러난 보도 참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의 김예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정철은입니다. 네, 오늘은 박서영 기자가 저와 늘 호흡을 맞췄는데 김예리 기자가 나오셨네요. 네. 박서영 기자는 어디 가셨나요? 서영 기자는 휴가를 가고 제가 오늘 네, 대타로 잠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김예리 기자도 박서영 기자와 함께 또 미디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에이스 중에 한 분인데요. 박서영 기자와의 이 꿀케미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김예리 기자의 케미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리 기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그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우신 점이 있나요?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재택근무? 저는 원룸에 사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 같다는 점? 그래서 집중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런 기자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타사의 경우도 재택하는 기자들이 꽤 많은데 그럼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고 취재원 만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게 다 어떤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올해 시작을 해서 코로나19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디어오늘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이 코로나19 비롯해서 이 각종 오보와 이 왜곡 보도 논란이 좀 1년 내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과 일부 정부 지지자들의 뭐 소위 기자 좌표 논란 같은 경우도 언론계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참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언론 불신은 더욱 심화된 한 해였다 그렇게 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은 2020년 언론계 수많은 장면 가운데 이 주요 사건들을 좀 꼽아서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연말 결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꼽아봤는데 일단 저는 1월 달에는 이 손석희 없는 JTBC 요건을 좀 꼽아봤어요. 1월 2일 날 신년 토론을 끝으로 손석희 대표이사가 뉴스룸에서 퇴장을 했는데 이후에 JTBC가 시청률, 신뢰도, 영향력 각종 지표에서 굉장히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물론 이제 1년 동안 JTBC에서 좀 유의미한 보도들도 있었는데 뭐 올해 JTBC 보도 중에 좀 기억 남는 보도 있으세요? 저는 JTBC가 그 방송사 중에 지상파 통틀어서 산재 문제를 가장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보도를 했었던 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최근에 그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도 이제 잘 심층 보도하고 장발장 관련된 이슈도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좀 손석희 없는 JTBC 체제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수치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JTBC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 뉴스의 방향을 합리적 진보로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 중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뉴스의 방향은 합리적 진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가는 게. 그래서 앞으로 JTBC가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을 했었던 이재학 PD가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 청주방송이 유족에게 이재학 PD가 부당 대우를 받았다, 잘못된 해고 과정을 겪었다고 이제 공개 사과를 했었고요. 지난 7월에는 정규직 PD로 이제 명예복직을 했습니다, 이재학 PD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18일에 21곳 지상파 방송 사업자 162곳의 방송국 제어가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명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최초였다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예리 기자가 올해 한 해 동안 뭐 청주방송 비롯해서 이 방송사 비정규직 관련 이슈도 취재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말씀 보태주실 분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사안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는 점을 기억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함해서. 네, 이게 청주방송이랑 유족이랑 그리고 시민사회계랑 언론노조랑 이렇게 4자 대표가 뭐 되게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거쳐서 합의안을 타결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명예복직 비롯해서 책임자 징계나 뭐 노동조건, 고용구조 개선 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시한까지 정해서 타결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한을 넘어서서 지키지 않고 지금은 부당 행보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부당 해고도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핵심으로는, 그걸 주도하는 핵심으로는 이두영 두신건설 회장, CJB 이사회 의장이 꼽히고 있고. 이분은 이제 사장은 아니고 이사회 의장인 거죠? 네, 이사회 의장이고, 이재학 PD님 사건이 있고 나서 3월 달에 그 청주방송 회장에서는 내려왔지만 이사회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고 돈도 받고 있고. 아니 근데 합의까지 다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사회 의장이 다시 뒤집은 건가요? 네.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나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거는 윤미향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서 좀 주도적으로 여기에 노동부에 국정감사를 청주방송에 대해 할 것을 요구해서 그래서 사실 이재학 PD님 사건이 있었던 직후부터 유족이랑 시민사회는 근로감독을 요구를 해왔지만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국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돼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네. 그래도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근로감독 비롯해서 계속해서 어떤 감시와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청주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도 좀 취재를 하셨었죠? 기억 남는 건들이 좀 있으신가요, 올해? 최근에 했던 취재가 기억에 남는데 요즘 각종 대규모든 소규모든 상관없이 언론사들에서 뉴미디어 전략을 되게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그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이재학 PD의 고용 형태처럼 프리랜서이거나 아니면은 기간제 계약직, 고용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월급도 되게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그런 내용을 취재를 했던 게 기억이 남고, 이게 앞으로 더 불거질 문제 같아서 뉴미디어가 활성화될수록 그래서 더 살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제어가 공통 조건으로 내놨는데요. 그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이제 구체화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방송사 내에서 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이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월에는 미디어계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두드러졌는지. 3월에는 아무래도 이 조선일보 100년 이거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3월 5일이 창간 100주년이었는데요. 조선일보에. 조선일보가 지난 100년을 이제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어떻게 자평을 하냐면, 이 광복 이전에는 일제,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부, 북한의 세습 독재와 싸웠다. 운동권 좌파의 괴담과도 맞섰다.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시대와 맞서고 시대를 이끌어온 100년이었다. 저 같으면 좀 되게 오글오글 거렸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100주년 사설에서 이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실제로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7월에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가지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 11월에는 고 박지선 씨의 모친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이 유서 내용을, 그러니까 유서가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유서 공개를. 근데 이거를 단독을 달고 또 조선일보가 공개를 했다가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이라 해야 되나? 너무 감수성이 없는 그런 보도 때문에 그 이후에 사과를 했나요, 조선일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과는 없었고, 그 관련해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무튼 당시에 굉장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다. 예. 네. 기억이 나네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시사인이 지난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외치기 전에 왜 계속 불신 매체 1위에 꼽히고 있는지 좀 자문하고 성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월은 네. 어떨까요? 4월에는 아무래도 또 채널A 이 검언유착 의혹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검언유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통위 같은 경우도 4월에 이제 채널A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이 검언유착 의혹건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드러날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또 조건을 달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여론의 관심도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이 검찰은 이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었던 전 신라된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제 지난 8월이었죠.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 해당 기자는 6월에 해고됐습니다. 근데 이 건이 중요한 거는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검찰 출입 기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불신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이 청원이 지금 3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어떤 비판적 여론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에 맞서서 이제 뭐 야당이나 보수신문 쪽에서는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이 권한유착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이 건도 내년에는 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통위가 이렇게 특정 사건을 걸어서 이 방송사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 어떻게 되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네. 의결을 한 게 되게 사례가 많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되게 방통위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게 뭐 보도본부장이나 대표이사까지 개입했던 건이라면 어떤 그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사건을 기획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이 판결 결과를. 예.
그럼 다음은 5월 네. 사건은 어땠는지. 네, 이 건은 김 기자도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그 소위 정의연 사태가 또 엄청 폭풍이 몰아쳤었는데 네. 이 당시에 기사들도 좀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의연 사태 관련해서 5월에. 네, 맞아요. 이게 촉발된 계기는 그 이용수 정의연 활동가, 여성인권 활동가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용수 활동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바는 어떤 여성인권 운동 혹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그런 인권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보도가 될 때는 거의 조중동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른 언론들까지 이어져서 이게 되게 의도적인 부정 회계 비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져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실수가 있었거나 회계가 약간 부실하게 공시가 됐거나 아니면은 원래 맞게 했는데도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다르게 보이는 거를 언론들이 취재를 잘못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결국 나중에는 다 원중이 통해서 오보로 드러난 보도 참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억나네요. 5월 달에 그래서 정의연으로 기사가 도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기사가 안 나오네요. 네. 저는 5월 달에 기억 남는 게 이 프로듀스 101 네. 이 시리즈 순위 조작했었던 엠넷 메인 PD 이 사람이 사기 및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올해 5월 29일에 이게 저는 대한민국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듀스 시리즈가 잘 안 보셨죠? 네. 네. 안 본 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시청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PD가 돼서 그 데뷔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의 주요 포맷이었는데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 포맷 자체가 시청자를 기만했던 것이어서 공분이 되게 컸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의심을 갖는 게 이거는 PD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사의 조직적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전 시리즈에서 조작이 일어났었고 또 이 프로그램 말고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가 또 있어요. 거기서도 조작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PD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법원 판단이나 검찰 판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TJENM의 경우는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했고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일단 그렇게 판단은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엠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냈어요. 이제 망했죠. 네.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6월로 좀 가볼까요? 6월에는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이 매년 언론 신뢰도 꼴찌를 기록을 해요. 이 조사에서. 근데 올해도 또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 신뢰도가 21%로 나와서 이 조사 대상 40개국 중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분석이 좀 흥미로웠는데 한국을 가리켜서 이 전통적인 TV 뉴스 시청자들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 유튜브가 뉴스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좀 뭐랄까 좀 안타까운 뭐랄까 비극적인 부분은 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 전 세계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유튜브 채널 1위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1위인데요. 15억을 넘게 받았더라고요. 슈퍼챗을.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이 그 어떤 그 혐오를 유발하는 그 허위 조작 정보이거나 네, 음모론이거나 뭐 부정선거라든지 아무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채널이 유지가 됩니다. 안 보시죠? 가로세로. 네. 네. 안 보셔도 근데 되는데. 스포츠챗 1위가 가세현이면 네. 가세현은 그러면 지금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유튜버인 거예요? 선전의 유튜버 중에? 아마 순위권에 있는 곳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사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이제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계속해서 뭔가 이 어그로를 끌어서 소위 어그로를 끌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목 산업인데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최근에 이 조두순 건의 경우도 조두순 집에 막 찾아가서 막 담벼락에 기울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 게 이 가세현이 아닌가 싶어요. 더욱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뭔가 그 심의 제재 같은 게 들어오거나 경찰 조사 뭐 형사 고소 같은 게 들어오면 뭐 정권 차원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화하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를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참 그래서 좀 비극적인 모습이다. 이 가세현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